지원자 강민호 씨, 본인의 가장 큰 자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지그룹 대표 한소윤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는 대조적으로 면접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윤은 눈앞에 놓인 서류를 무심하게 넘겼다. 명문대 졸업장, 화려한 공모전 수상, 경력. 늘 보던 뻔한 이력들이었다. 제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치가 선명해지는 것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서윤은 처여음으로 고개를 들어 지원자를 바라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 그리고 긴장한 듯 보이지만 흔들림 없는 눈동자. 그때였다. 지원자 민호가 시간을 확인하려는 듯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린 순간 서윤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머물렀다. 순간 서윤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툭, 작은 소음이었지만 서윤에게는 마치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호의 왼쪽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그것. 투박한 가죽 스트랩에 정교하게 세공된 은색 다이얼. 그리고 초침 끝에 박힌 아주 작은 청람색 사파이어. 실버 크로노스. 실버 크로노스. 그것은 전 세계에 단 2개뿐인 시계였다. 25년 전 서윤이 남편의 30번째 생일을 기념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의뢰했던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증표. 나머지 하나는 지금 서윤의 침대 옆 보석함 깊숙한 곳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시계. 서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완벽하게 관리해온 포커페이스가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다. 옆에 앉아있던 면접관들이 당황한 듯 서윤을 살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민호의 손목만 보였다. 그 시계, 어디서 났습니까? 민호는 당황한 듯 소매를 다시 내리며 대답했다. 아, 이건 저희 아버지 물건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차고 계셨던 건데 저에게는 부적 같은 거라 오늘 특별히. 아버지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25년 전 시뻘건 불길 속으로 추락하던 검은색 승용차.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한 남편과 어린 아들. 경찰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고 서윤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죽은 남편의 시계가 살아있는 청년의 손목 위에서 초를 새기고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비서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만이 지금 이 상황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죠. 서윤은 간신히 말을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를 돌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처럼 당당해 보였지만 구두 굽소리는 평소보다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문을 잠그자마자 책상을 짚고 무너져 내렸다. 거친 숨이 터져 나왔다. 그럴 리 없어. 내 눈으로 봤어.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걸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정교한 톱니바퀴의 맞물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파이어의 위치. 그것은 분명 서윤이 남편 진우에게 선물했던 그 시계였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오빠 한승우가 들어왔다. 서윤아, 면접 보다가 갑자기 나왔다며?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거야? 다정한 말투, 걱정스러운 표정. 25년 동안 서윤의 곁을 지키며 유일한 혈육이자 버팀목이 되어준 오빠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그 다정한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슬쩍 엎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별일 아니에요, 오빠. 그래, 무리하지 마라. 한지그룹 이끌어갈 사람은 너뿐인데 네가 쓰러지면 이 오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승우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고 나간 뒤 서윤은 그가 만졌던 어깨를 차갑게 털어냈다. 그리고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방금 마지막 지원자 강민호 씨. 그 친구에 대해 알아봐요. 특히 그 친구 아버지라는 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25년 전 기록까지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서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25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사고가 만약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믿어온 유일한 가족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면, 서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마지막 유품들이 담긴 상자. 그녀의 손끝이 떨림을 멈추고 차갑게 굳어갔다. 이제 멈춰버린 줄 알았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비서가 나간 뒤 서윤은 텅 빈 면접실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조금 전까지 강민호가 앉아있던 자리. 그녀는 그 의자 위에 떨어진 아주 짧은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손가락 끝이 떨려왔지만 서윤은 준비해온 작은 봉투에 그것을 정성스럽게 담았다. 만약 정말로 네가 내 아이라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서윤은 그룹 보안팀이나 회사 협력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 오빠인 승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아주 오래전 은퇴한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사설 유전자 검사소로 향했다. 선배, 가장 빠른 유전자 검사를 부탁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제 비서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상대방의 의아한 눈빛을 뒤로 하고 검사소를 빠져나오는 서윤의 등 뒤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2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그날 저녁 승우의 저택에서는 화려한 만찬이 열렸다. 한지그룹의 실질적인 조력자임을 자처하는 승우는 늘 그렇듯 서윤을 상석으로 안내했다. 서윤아, 오늘 낮에는 정말 놀랐다. 몸은 좀 괜찮니? 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내가 죽은 제부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승호가 와인잔을 채우며 다정하게 말했다. 서윤은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평소라면 오빠 고마워요라고 했을 그 말이 오늘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따가웠다.
걱정 마세요, 오빠.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랬나 봐요. 그래. 넌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탈이야. 이제 민재, 승호의 아들도 경영 일선에 참여시키기로 했으니 너도 조금은 짐을 내려놓으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승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걱정하는 척하며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압박. 서윤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25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녀의 주변을 정리하고 그녀를 고립된 여왕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눈앞에 오빠였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네, 오빠 말대로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윤의 말에 승호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다. 잃어버린 것? 그게 무슨 소리니? 그냥요. 우리 회사의 초심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살았던 사소한 기억들 말이에요. 서윤은 우아하게 고기를 썰어 입에 넣었다. 질긴 고기가 마치 승호의 가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승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웃었다. 그 웃음 뒤에 칼날을 숨긴 채. 밤 11시 서윤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검사소에서 온 메시지였다. 결과 나왔습니다. 매일 확인하세요. 서명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가득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 그녀의 눈은 단 한 줄의 문장을 향해 달려갔다. 검체 A와 검체 B의 친자 관계 확률 99.999%.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2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내 아이가,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 서윤은 입을 틀어막고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비명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처참한 분노였다. 누가 감히 나를 속인 거야. 아이를 잃었다는 절망감에 정신을 놓았던 날들. 매일 밤 울다 지쳐 잠들었던 세월. 누군가는 그 절망을 비웃으며 서윤의 옆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로를 건넸을 것이다. 서윤은 피눈물을 닦아내며 민호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다. 주소지 강원도 고성군. 아버지는 강진우. 진우 씨 남편의 이름이다. 사고. 전 이름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강진우. 서윤은 당장이라도 강원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만약 오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25년 전 사고가 오빠의 짓이라면 민호와 진우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서윤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갑고 견고한 얼굴이 남았다. 기다려요. 내가 당신들 이번엔 절대로 안 놓쳐. 서윤은 민호의 합격 통지서에 직접 서명을 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일 오전 일정 전부 취소해.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녀의 손에는 민호의 주소지가 적힌 종이가 꽉 쥐어져 있었다. 25년의 침묵이 깨지고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강원도 고성 파도 소리가 거칠게 몰아치는 작은 어촌 마을.
서윤은 운전기사도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아 이곳까지 달려왔다. 화려한 서울의 빌딩 숲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빛바랜 간판들과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내비게이션이 멈춘 곳은 마을 어귀의 낡은 단층 건물 앞이었다. 삐딱하게 걸린 나무 간판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우시계 수리점. 서윤은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쥔 채 숨을 몰아쉬었다. 25년이다.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 이름을 지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스스로를 채찍질했던가. 하지만 저 낡은 간판에 적힌 이름은 너무나 선명하게 서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차에서 내린 서윤의 구두굽이 거친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가게 문을 열자 딸랑거리는 낡은 종소리와 함께 묵직한 기름 냄새와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밀려왔다. 가게 안쪽 돋보기를 눈에 끼고 작은 부품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희끗해진 머리칼, 조금 굽은 어깨. 하지만 서윤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저 어깨의 선, 집중할 때 살짝 기울어지는 고개. 꿈속에서도 수만 번 보았던 나의 남편 강진우였다. 실례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젖은 종이처럼 떨려 나왔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돋보기를 벗고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반가움도 경악도 담겨 있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손님. 시계가 고장 났나요? 손님. 그 짧은 단어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25년 만에 만난 아내가 남편에게 듣는 첫 마디가 손님이라니. 서윤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요. 서윤은 손목에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를 풀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진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손등에는 거친 흉터와 굳은 살이 가득했다. 엘리트 변호사로 불리며 서류를 넘기던 그 고운 손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주 좋은 시계군요. 예민한 놈이라 시간이 조금씩 밀릴 수 있습니다. 잠시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진우는 뒤편의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 낡은 주전자를 올렸다. 좁은 가게 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파도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서윤의 귓가를 울렸다. 서윤은 가게 한편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어린 민호와 진우가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진우의 눈은 지금과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다. 아드님인가 봐요. 참 잘생겼네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네, 제 아들 민호입니다. 저 녀석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네요. 기억을 잃고 이 바닷가에서 눈을 떴을 때 저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기억을 잃으셨나요? 네, 사고였다고 하더군요. 25년 전 일이라는데 전 그전에 제 삶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왜 그 차에 타고 있었는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민호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만은 가슴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진우는 시계를 만지다 말고 잠시 멈칫하더니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런데 손님, 혹시 우리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서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냥 이상하게 손님을 뵈니 마음이 아주 아릿해서요. 꼭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진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기억은 지워졌어도 영혼은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다. 서윤은 당장이라도 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내가 당신 아내예요. 우리 민호가 당신 아들이에요. 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가게 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오빠 승호의 수아들이 분명했다. 서윤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여기서 정체를 밝히면 기억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남자는 오빠의 손에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할 것이다. 25년 전처럼. 서윤은 차갑게 식은 얼굴로 시계를 낚아챘다. 아니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착각하셨나 보네요. 서윤은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진우가 손님, 시계 수리가 다 안 끝났는데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 올라탄 서윤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처절한 통곡이었다. 미안해요, 진우씨.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 전부 지옥으로 보내고 나서 그때 당신한테 갈게. 서윤의 눈빛이 눈물 너머로 서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호 씨, 내일부터 내 전담 수행 비서로 발령내. 그리고 한승호 부회장이 관리하는 비자금 내역서. 그거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당장 준비해. 서윤은 차를 돌려 다시 서울을 향해 달렸다. 이제 그녀의 등 뒤에는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지그룹 본사 32층 대표이사 집무실. 어제의 폭풍 같았던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서윤은 날카롭게 칼이 선 정장을 입고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다. 이제부터 그녀가 서야 할 무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연극판이었다. 똑똑. 대표님, 신입비서 강민호입니다. 출근 보고 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아들을 보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찰나의 진동을 일으켰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넓은 어깨를 안아주고 싶었다. 내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라고 속삭이고 싶었다. 하지만 서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강민호 씨, 내 비서로 일하게 된 걸 환영한다는 말은 생략하죠. 여긴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신뢰감이 넘쳤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어머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동경해온 기업가 밑에서 일하게 된 긴장감으로 눈을 빛내고 있었다. 서윤은 민호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도
그의 손목에 차여있는 그 시계, 실버 크로노스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때 예고도 없이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오빠 한승호였다. 서윤아, 바쁜데 미안하다. 새로 뽑은 비서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말이야. 승호의 눈이 매섭게 민호를 훑었다. 민호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승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이 친구? 어디서 본 것 같은 인상인데. 낯이 아주 익어. 서윤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승호는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는데 귀신 같은 자였다. 서윤은 태연하게 서류를 넘기며 대꾸했다. 오빠도 참 요즘 흔한 미남형이잖아요. 이력서가 훌륭해서 뽑았어요. 제 오른팔로 키워볼까 해서요. 그래? 우리 서윤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니까. 그런데 강 비서 고향이 어디인가? 승호의 질문은 날카로운 화살 같았다. 민호가 대답하려는 찰나 서윤이 말을 가로챘다. 오빠, 지금 임원회의 늦으시겠어요. 비서 고향까지 궁금해할 정도로 한가하신가 봐요. 하하, 이거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호기심이 많았어. 그럼 나중에 또 보자고. 강 비서. 승호가 나간 뒤 집무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찻잔을 들었다. 승호는 이미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가 민호의 정체를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날 오후 서윤은 비서실을 시켜 승호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예상대로 승호는 사람을 시켜 민호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서윤은 집무실 책상 밑에 붙어있던 작은 도청장치를 발견하고는 차갑게 웃었다. 오빠, 날 감시하고 있었구나. 25년 동안이나. 서윤은 도청기가 들으라는 듯 민호에게 일부러 냉정한 지시를 내렸다. 강 비서, 내일 오전에는 한 부회장 승호이 추진하는 신사업 보고서를 전부 검토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요. 하나라도 놓치면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민호는 영문도 모른 채 혹독한 업무에 시달렸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민호를 승호의 의심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민호를 강하게 키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혼자 남은 서윤은 민호의 책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민호의 수첩에는 아버지 약 챙겨드리기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승호가 심어놓은 도청기 근처에서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강 비서는 적당히 부리다가 내보낼 거야. 한 부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기판의 말일 뿐이니까.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면을 써야만 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엄마가 되어야만 했다. 서윤은 창밖의 어두운 도심을 내려다보며 읊조렸다. 오빠, 당신이 만든 이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봐. 복수의 칼날은 이제 서윤의 손 안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밤이면 서윤의 마음은 자꾸만 동해안의 그 낡은 시계점으로 달려갔다. 서윤은 주말을 맞아
다시 고성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코트를 입고 커다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다. 딸랑. 낡은 종소리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태엽 돌아가는 소리가 서윤을 맞이했다. 진우는 여전히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핀셋으로 시계의 심장을 건드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 그 손님이시군요. 진우가 돋보기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기억은 없지만 그의 몸은 서윤을 반기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비단함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민호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하지만 훨씬 더 깨끗하게 보관된 또 하나의 실버 크로노스가 들어있었다. 이 시계, 수리가 가능할까요? 진우가 시계를 건네받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홀린 듯 시계의 곡선을 만져보았다. 이건 제가 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은.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시계 뒷면을 열어 내부 기계 장치를 들여다보았다. 핀셋을 쥔 그의 손놀림이 갑자기 빨라졌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25년 전 이 시계를 함께 설계하고 조립했던 손끝의 감각이 되살아난 듯 했다. 이상하네요. 이 시계를 만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죠? 진우는 시계를 내려놓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기억이 삭제된 빈 공간에 원인 모를 통증이 차올랐다. 서윤은 차마 그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양은 냄비가 보였다. 식어버린 라면 가닥이 남아있는 초라한 밥상. 한때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만 즐기던 남편이 자신의 생일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마시던 그 남자가 지금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근처 시장에서 사온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오다 주었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아니, 손님, 이 귀한 걸 왜 제게? 그냥 제 남편 생각이 나서요. 그 사람도 시계를 참 좋아했거든요. 서윤은 거짓말을 하며 겨우 미소 지었다. 진우는 고맙다며 서툴게 숟가락을 들었다. 그가 곰탕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보며 서윤은 그의 거친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진우 씨,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조금만 더 고생해요. 내가 당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진우는 한참 동안 밥을 먹다 말고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손님,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이 마을에 온 지 25년인데 사람들은 저를 기억 잃은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저도 제가 누군지 몰라 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런데 손님이 오시면 그 빈 공간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는 기분이 듭니다. 마치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손님을 기다려온 것만 같아요. 서윤의 눈에서 끝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있다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품에 안겨 울어버릴 것 같았다. 시계 수리가 다 되면 다시 올게요. 서윤은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진우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핸들을 꽉 쥐었다. 이제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정교한 계획이 되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승우 부회장이 관리하는 차명 주식 계좌 리스트.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올려둬. 복수는 이제 감정의 영역을 넘어 숫자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지그룹 부회장실. 한승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의 앞에는 서윤이 그토록 경계하던 사설 조사관이 서 있었다. 찾았습니다. 고성 바닷가 마을에 시계 수리공 한 명과 그의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강민호. 현재 대표님 비서로 있는 그 친구가 확실합니다. 승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25년 전, 분명히 절벽 아래 솟구치는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다. 직접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었으나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죽은 줄 알았더니 질긴 목숨이구만. 서윤이는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직접 그 마을을 다녀가셨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승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25년 동안 고분고분한 동생인 척, 죽은 남편과 자식을 그리워하는 가련한 여자인 척하며 뒤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감히 나를 속여. 서윤아, 네가 아직 내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같은 시각 비서실에서 야근을 하던 민호는 서윤이 지시한 한승우 부장의 비자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과 숫자의 나열들. 그런데 민호의 눈에 익숙한 주소 하나가 들어왔다. 강원도 고성군. 25년 전 아버지가 처음 발견되었다던 그 마을의 인근 토지들이 부회장의 차명으로 대거 매입되어 있었다. 민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일까? 답답함에 민호는 손목에 찬 시계를 풀었다. 아버지가 주신 부적 같은 시계. 그런데 오늘따라 시계의 태엽 돌아가는 소리가 평소보다 묵직하게 들렸다. 민호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시계 뒷면의 작은 틈을 가늘게 살폈다. 이게 뭐지? 시계의 정교한 기계 장치 사이 아주 작은 틈새에 은색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핀셋을 이용해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아주 얇은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25년 전 10월 14일 기록.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거친 빗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곧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변호사, 오늘이 자네 마지막이야. 서윤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한지그룹은 내 손에 들어와야 하거든. 브레이크는 이미 손을 써뒀으니 편히 가게.
한승호의 목소리였다. 민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25년 전 아버지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타살 의도가 명확한 살인 미수였다. 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지금 모시고 있는 대표님의 오빠, 그리고 자신이 평생 일하고 싶어 했던 이 거대 기업의 주인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살인마라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다. 민호의 창백해진 얼굴과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던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비서, 이게 무슨... 민호는 말없이 이어폰 한쪽을 서윤에게 건넸다. 녹음기 속 승호의 목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서윤은 자리에 멈춰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노트북 자판 위로 떨어졌다. 대표님, 알고 계셨습니까? 민호의 물음에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서윤은 민호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다. 민호야, 내 아들아. 민호의 눈이 커졌다. 서윤은 민호를 품에 안고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통곡을 터뜨렸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 괴물 같은 인간 곁에서 내가 너희를 잃은 줄도 모르고 집무실의 어둠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슬픔은 짧았다. 서윤은 민호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은 이제 복수의 화신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호야, 이 증거. 지금은 절대로 세상에 내놓으면 안 돼. 한승호가 눈치채지 못하게 더 깊은 곳으로 유인해야 해. 그 인간이 가진 모든 걸 잃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질 때, 그때 이 칼을 꽂을 거야.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25년간의 침묵이 끝났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한지그룹 창립 기념일이자 대표이사 한서윤의 생일날.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사람들은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며 서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서윤은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인자한 오빠의 가면을 쓴 한승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사랑하는 제 동생, 서윤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전 큰 아픔을 겪고도 한지를 이만큼 키워낸 서윤이가 저는 늘 대견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짐을 좀 내려놓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군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서윤은 입꼬리를 경련하더는 올려 미소 지었다. 어깨를 감싼 승호의 손길이 마치 뱀이 몸을 칭칭 감는 듯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이 손으로 내 남편의 차 브레이크를 고장냈지. 이 입으로 죽음을 명령했어. 서윤은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 행사장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수행어서도 행호, 수행비서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들. 어젯밤 집무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던 기억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호는 아주 찰나의 순간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며 서윤을 안심시켰다. 어머, 서윤아, 생일 축하해. 승호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다가와 보속함을 내밀며 아부를 떨었다. 서윤은 그들의 가식적인 호의를 하나하나 받아내며 연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때 승호가 서윤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서윤아, 선물이 하나 더 있다. 네가 요즘 부쩍 강원도 고성에 자주 간다길래 내가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어. 서윤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가족은 같이 있어야지. 네가 그렇게 아끼는 시계 수리공 노인네 말이야.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좀 하셨지. 행사장 대형 문이 열리고 정장을 어색하게 입은 진우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다. 기억을 잃은 채 영문도 모르고 서울로 끌려온 진우는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진우 씨. 서윤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처럼 이름을 내뱉었다. 민호 역시 구석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승우는 서윤의 반응을 즐기며 사악하게 웃었다. 왜 그래? 네가 찾던 사람이잖아. 여기서 정식으로 인사시켜주지. 그래. 한지그룹 대표의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라고. 이것은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여기서 진우를 남편이라고 인정하면 25년 동안 이를 숨겨온 서윤은 도덕적 치명타를 입고 경영권에서 밀려날 것이며, 인정하지 않으면 진우는 그저 미친 노인으로 몰려 다시 제거당할 판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진우와 서윤에게 쏠렸다. 승호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롭게 와인을 마셨다. 하지만 그때 민호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웨이터의 쟁반을 일부러 쳐서 소란을 피운 뒤 혼란을 틈타 진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서윤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 대신 서늘한 광기로 빛나고 있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제가 후원하는 복지재단의 수혜자분을 이렇게 직접 모셔올 줄은 몰랐네요. 이분은 25년 전 사고 현장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기억을 잃고 힘들게 사시는 게 늘 마음 아팠는데 오늘 오빠 덕분에 제대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어 진우의 거친 손을 잡았다.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약속한 후원금과 의료 지원, 오늘부터 한지재단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진우는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 담긴 처절한 신호를 읽은 듯 진우는 어설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승호의 쇠고라.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완벽한 덫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윤은 이를 은혜 갚는 경영자의 이미지로 바꿔버렸다. 서윤은 승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렸다. 오빠, 제 생일 선물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오빠를 위해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조만간 검찰청에서 받게 되실 거예요. 행사장의 조명이
한순간 꺼졌다 켜지며 서윤의 카리스마가 장내를 압도했다. 이제 싸움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윤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아들을 곁에 두고 남편의 손을 잡은 채 그녀는 지옥의 문을 제 발로 열어젖혔다. 파티장은 서윤의 기지로 간신히 수습되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했다. 자신의 덫지역으로 이용당한 것에 분노한 한승원은 이제 쥐새끼처럼 숨어 다니는 대신 굶주린 늑대처럼 노골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입수한 민호의 인적 사항과 고성 현지 조사 보고서를 다시 훑었다. 강민호. 25년 전 그 꼬맹이가 맞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내 비서실에 숨어 있었다니. 승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서윤이 가장 아끼는 것을 부수는 것이 그녀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강 비서에게 외곽 창고로 서류를 전달하라고 해. 사고는 조용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늦은 밤, 민호는 승호가 지시한 비자금 관련 기밀 서류를 들고 경기도 외곽의 물류 창고로 향했다. 서윤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승호가 대표님께는 서프라이즈 선물이니 절대 비밀로 하라며 엄포를 놓은 상태였다. 민호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했지만 오히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기회라고 생각했다. 텅 빈 국도, 가로등조차 드문드문한 어둠 속을 민호의 차가 달리고 있었다. 그때 뒤편에서 라이트를 끈 대형 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민호의 차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쾅! 거친 충격음과 함께 민호의 차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민호의 차 옆면을 들이받으려 했다.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살이었다. 민호가 핸들을 꽉 쥐고 비명을 삼키던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은색 세단 한 대가 트럭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끼어들었다. 서윤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승호의 지시를 받고 혼자 나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채 설치된 지 PS를 추적해 광기 어린 속도로 달려온 것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차가 부서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럭의 진로를 방해하며 민호의 차를 보호했다. 끼익. 결국 트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민호의 차 역시 갓길에 간신히 멈췄다. 서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며 민호에게 달려갔다. 민호야,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어머니, 어떻게 여길...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순간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저 멀리 멈춰선 검은색 차 안에서 승호가 유유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와, 정말 감동적인 모정이네. 서윤아, 네가 직접 운전대까지 잡고 올 줄은 몰랐다. 승호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서윤은 민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승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오빠. 아니, 한승호. 당신 미쳤어.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지. 아들? 아, 25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그 핏덩이 말이냐. 서윤아, 넌 너무 욕심이 많아. 한지그룹도 가지고 싶고
죽은 가족도 되찾고 싶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 하면 나무 전체가 썩는 법이거든. 승호의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고 차가웠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가지치기. 당신이 한 짓은 가지치기가 아니라 살인이야. 25년 전 진우 씨도, 그리고 오늘 민호도 당신 손으로 직접 죽이려 했잖아. 증거 있어. 이 사고 그냥 단순한 운전 미숙이야. 저 트럭 운전사는 이미 도박비주로 인생 포기한 놈이거든. 승호가 비웃으며 서윤의 턱을 거만하게 치켜 올렸다. 하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웠다. 증거. 지금 만들고 있었잖아, 오빠. 서윤은 주머니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중인 스마트폰을 꺼내 승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승호의 얼굴과 그가 방금 내뱉은 잔인한 고백들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수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당신이 방금 한 말들 전 국민이 다 들었어. 가지치기, 살인미수. 이제 법정에서 똑똑히 설명해봐. 승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너 이년이. 승호가 서윤의 뺨을 내리치려 손을 올린 순간 민호가 승호의 팔을 강하게 낚아챘다. 민호의 눈에는 25년 전 아버지가 당했던 고통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다. 제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끝났으니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민호의 손을 잡고 승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오빠, 내가 말했지?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고 가장 비참하게 떨어질 때, 그때 내가 칼을 꽂겠다고. 이게 그 시작이야. 승호는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사냥꾼이라고 믿었던 그는 어느새 서윤이 쳐놓은 거대한 덫에 걸린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어둠을 뚫고 붉고 푸른 경찰차의 불빛이 그들을 덮쳐왔다. 서윤은 민호를 품에 안았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는 공격할 시간이었다. 강남경찰서의 유치장 안에서도 한승호의 오만함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최고급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동한 채 취조실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있었다. 서윤아, 라이브 방송? 그거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얼마나 있을 것 같니? 내가 위협을 느껴서 홧김에 한 소리라고 하면 그만이야. 아니면 드라마 대본 연습이었다고 할까? 승호는 비릿하게 웃으며 서윤을 비웃었다. 변호인단 역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단순 사고라며 보석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승호에게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면죄부일 뿐이었다. 취조실 밖으로 나온 서윤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민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었다. 어머니, 한승호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건 믿는 구석이 있어서겠죠.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들이나 검찰 인맥들 말이에요. 알아. 그래서 우린 법정이 아니라 그 인간이 만든 침묵의 벽 자체를 무너뜨려야 해. 서윤은 민호와 함께 경기도 서행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25년 전 진우의 사고를 담당했던 퇴직 형사 박노인이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었다. 그는 승우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사건을 단순 실종 및 실종으로 종결시킨 장본인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매캐한 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박노인이 보였다. 서윤은 말없이 박노인의 침대 옆에 앉아 25년 전 그날의 사고 기록 사진을 내려놓았다. 박 형사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승에 가셔서 제 남편과 아들을 어떻게 보시려고 합니까? 박노인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서윤과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의 얼굴에서 진우의 젊은 시절을 본 노인은 발작하던 기침을 쏟아냈다. 미안하오. 그땐 나도 딸아이 수술비가 급해서.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25년 동안 죄책감으로 기록해온 그것을 주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아무 기록도 없이 그 돈을 받았을 리 없다는 거 압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날고해진 수첩 한 권이 있었다. 수첩 안에는 25년 전 승우가 보낸 팩스, 입금 계좌 번호, 그리고 승우의 비서가 건네준 사고 조작 매뉴얼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름 끼치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한승우 부회장,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보고를 받고도 바다 수색을 중단하라고 직접 명령함.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25년 동안 죽어있던 진실이 내뱉는 비명이었다. 소윤은 수첩을 꽉 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다. 이걸로 충분해. 민호야, 이 글자들이 한승호를 법정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낼 거야. 서윤은 병원을 나오며 바로 언론사에 연락했다. 이번에는 라이브 방송 같은 휘발성 폭로가 아니었다. 한지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담은 공식 비방록을 터뜨릴 차례였다. 그날 밤 서윤은 진우가 머물고 있는 호텔 객실을 찾았다. 진우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 씨. 서윤의 부름에 진우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파티장에서의 충격과 민호의 존재가 그의 닫힌 기억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수첩,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이 저를 보고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전 기억이 없는데 저 글자들이 다 제 이야기인 것만 같아요. 진우가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25년 만에 맞닿은 두 사람의 온기.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당신 이름을, 당신 인생을 그 괴물에게서 완벽하게 뺏어올 거니까. 한편 유치장에서 보석 허가 소식을 기다리던 승호에게 비보가 전해졌다. 박 형사의 수첩 사본이 전 언론사에 배포되었고 한지그룹의 주가는 유례없는 폭락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승호는 격분하며 책상을 내리쳤지만 그의 앞에는 변호사가 아닌 검찰청의 특수부 검사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한승호 씨, 25년 전 살인 교사 및 뇌물 공여, 그리고 이번 살인 미수 혐의로 재구속합니다. 승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다. 말하는 글자들, 그가 지웠다고 믿었던 과거의 기록들이
이제 그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한지그룹 본사 대강당 앞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승호는 구속된 상태였지만 그의 측근 이사들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주주총회의 안건은 단 하나. 한소윤 대표이사 해임안이었다. 한 대표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부회장을 모함하고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린 대표는 물러나야 합니다. 승호의 수하인 김 이사가 단상 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객석 여기저기서 승호에게 매수된 주주들이 야유를 퍼부었다. 서윤은 그 모든 소란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의연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비서가 아닌 한 명의 당당한 청년으로 선 민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장의 물음에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준비한 원고 대신 가방에서 낡은 은색 시계 하나를 꺼내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25년 전 이 시계를 차고 있던 제 남편과 아들은 죽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슬픔을 이용해 권력을 탐한 자들에 의해 껍데기뿐인 대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화면을 가리키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유치장에 갇힌 한승호가 자신의 측근에게 지분 싸움에서 밀리면 서윤의 남편을 다시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접견실 녹화 영상이었다. 서윤이 검찰과 협조해 취한 마지막 함정이었다. 강당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강당의 뒷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작업복 대신 25년 전 그날처럼 정갈한 슈트를 차려입은 진우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눈빛은 예리한 법조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강진우 변호사, 원로이사 중 한 명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는 서윤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단단히 맞잡았다. 한지그룹 전 법무팀장 강진우입니다. 25년 전 한승호 부회장이 저지른 살인 미수와 횡령, 그리고 장부 조작의 모든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는 민호가 시계 속에서 찾아냈던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켜들었다. 이 안에는 제가 사고 직전까지 기록한 한승호의 비자금 세탁 경로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제가 기억을 잃고 살아온 25년 동안 그가 제 아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위협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함께요. 사고의 충격과 최근의 사건들이 기폭제가 되어 진우의 기억은 기적처럼 돌아와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아내와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과거의 어둠 속에서 끌어올린 것일지도 몰랐다. 이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김 이사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강당문을 열고 들어온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한승호 부회장의 공범 및 증거인멸 혐의로 김 이사 외 3명을 긴급 체포합니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서윤과 진우 그리고 민호 3사람은 그 폭풍의 중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서윤은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낸 듯 오히려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표결은 필요 없겠군요. 이제 한지그룹에서 독버섯 같은 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윤의 선언과 동시에 주주들의 야유는 환호와 박수로 바뀌었다. 25년 동안 멈춰있던 한지그룹의 정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강당. 서윤은 단상 위에 놓인 실버 크로노스를 집어들었다. 시계 바늘은 규칙적으로 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진우 씨, 이제 우리 시계도 제대로 가고 있네요. 진우는 서윤을 깊이 안아주었다. 민호 역시 두 사람의 손을 겹쳐 잡았다. 25년 전 불길 속에서 타버린 줄 알았던 그들의 인생이 비로소 찬란한 빛을 내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한지그룹은 정상을 되찾아왔다. 언론은 연일 25년 만에 되찾은 기적의 가족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지만 정작 서윤은 그 화려한 조명 아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한승호를 완벽하게 배웅하는 것이었다. 차가운 철창 너머 죄수복을 입은 한승호는 불과 몇 주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과 돈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추한 노욕의 찌꺼기만 남았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우린 핏줄 아니니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응? 승호는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다. 서윤은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오빠, 기억나요? 25년 전 그날, 오빠는 내 남편과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앞에서 웃으며 미역국을 끓여줬죠. 그때 오빠가 죽인 건 가족이 아니라 오빠 자신이었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유리창 너머로 밀어 넣었다. 승호의 전 재산 몰수 및 피해자. 보상 합의서였다. 용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 그 긴 세월을 낯선 바닷가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온 진우 씨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던 민호가 해야 할 일이니까. 오빠는 그냥 평생 그 안에서 당신이 버린 그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복기하며 살아요. 그게 내가 오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비예요.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다. 등 뒤로 승우의 절규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한 달 뒤 강원도 고성의 작은 바닷가 마을. 서윤은 더 이상 비싼 세단을 타고 오지 않았다. 수수한 옷차림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우의 시계점 문을 열었다. 가게 안에는 진우와 민호가 나란히 앉아 시계 부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민호는 한지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받는 틈틈이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시계 수리를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25년을 메워가는 과정이었다. 서윤 씨, 왔어. 진우 역시 돋보기를 벗으며 다가왔다. 기억을 완전히 되찾은 그는 이제 서윤을 손님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불렀다. 진우 씨, 이제 그만 짐 싸요. 우리 새 집으로 가야지. 잠시만 이것만 마무리하고 이 시계 주인이 내일 찾으러 오기로 했거든. 진우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정교하게 초침을 맞췄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치유라는 것은 거창한 복수가 아니라 빼앗겼던 평범한 일상을 다시 손에 쥐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바닷가를 거닐었다. 25년 전 절벽 아래로 떨어졌던 그들의 시간이 이제야 잔잔한 파도 소리를 타고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남편과 똑같은 실버 크로노스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찼다. 진우의 시계, 민호의 시계, 그리고 서윤의 시계. 세 개의 시계 바늘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완벽한 화음을 이루고 있었다. 서윤은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따스한 봄볕이 느껴졌다. 진우 씨, 민호야,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지자. 서윤의 나직한 고백에 진우가 그녀의 손등을 덮어잡았다. 응, 이제 다시는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시작될 내일을 약속하는 찬란한 빛이었다. 25년의 긴 침묵을 깨고 그들의 시간은 비로소 눈부시게 흐르기 시작했다.